자, 제가 여러분에게 요 문제를 통해서 대손삼각비가 발생하는 회계 처리는 언제 있을까요? 어? 언제 있을까요? 어느 시기? 예. 자, 지금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죠? 기말에 대손 충당금. 그렇죠. 추가 설정할 때 발생합니다. 지금 방금 풀었던 이 문제처럼 49번 문제처럼 대손 충당금이 우리가 대손 예상액을 계산해 봤더니 3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수정전 시산표에 대손 충당금을 확인했더니 기설정된 2만 원이 지금 잔액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만 원만 추가 설정해야죠. 이때 만 원을 만약에 추가 설정한다. 그때 분계에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 이 분계가 나옵니다. 이게 비용 발생이죠. 그래서 가끔 이런 문제 잘 나와요. 손익계산서에 지금 단기에 대손삼각비가 총 얼마일까요? 이런 문제. 그러려면 언제 발생하는지를 알아야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네. 대손 충당금이? 맞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손 처리 회계 시, 즉 분계 시 이 말이에요. 대손 충당금 잔액이 부족할 때 그 부족분이 바로 대손삼각비예요. 네, 아주 잘 알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거래처 우리 상사의 외상 매출금 10만 원에 대해 회수 불능으로 대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대손 처리 시 대손 충당금은 7만 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잔액 시산표에 가서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대손 처리하는 날의 합계 잔액 시산표를 조회하면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외상매출금 밑에 딱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랬더니 7만 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때 대손삼각비가 바로 그 부족분이니까 얼마 발생하겠어요? 예, 3만 원 발생하는 거예요. 분계로 쓰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 49번과 같은 문제를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보면은 자주 출제가 되었는데, 이 문제를 맞추려면은 내가 당기의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대손상각비는 얼마일까요? 이렇게 묻는 문제가 많았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알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예. 기말에 대손충당금 설정할 때 추가 설정하는 거, 그거 대손상각비로 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대손이 발생했는데 대손충당금이 부족할 때 그 부족분이 대손상각비로 갑니다. 두 번 갑니다. 그러니까 요때 한번 가고 요때 한번 간다. 네,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또 여러분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43번 한번 같이 보실까요?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외상매출금 개정과 수정전 잔액시산표의 일부입니다.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12월 31일 수정전 시산표에 대손충당금이 3,000원 잔액이 있습니다. 외상매출금 매출채권 장부를 보고 있습니다. 결산 시 외상매출금 잔액의 1%의 대손을 예상합니다. 그러면 이 외상매출금의 잔액은 뭐냐? 자, 마감을 했네요. 차기로 2월 되는 것을 찾아야 돼요. 전기 2월, 차기 2월은 대변에 가야 되죠. 12월 31일 이게 왜 대손충당금이지? 12월 31일 분계를 쓰면은 차변의 대손충당금, 대변의 외상매출금, 대손이 또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손이 또 발생해 버렸으면 차변의 합계, 대변의 합계가 일치되면은 외상매출금 잔액은 0원이네요.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이 외상매출금이 이 잔액이 59만 8천 원이라면 여기 대손충당금이 아니고 차기 2월이라고 적어져 있어야죠. 차기 2월이 잔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대손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때도. 그렇다면 요 장부대로 보면은 잔액은 없습니다. 그러면 대손 예상액도 없는 거예요. 자, 요대로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당기 대손 발생액은 3,000원이다. 당기의 대손 발생은요 3,000원이 아니고 요것도 대손이 발생한 거고, 요것도 대손이 발생한 거고, 요것도 대손이 발생한 거고. 그러면 99만 10 올라가고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예. 맞죠? 대손 발생하는 분계가 요 5월 31일, 9월 28일, 12월 31일 세 개죠. 2번 당기 외상매출금 회수는 59만 8천 원이다. 회수는 하나도 없는데요. 회수를 했다면 여기에 현금이나 뭐 보통예금이나 당좌예금이 찍혀 있어야죠. 없습니다. 전기 2월 된 기초 대손충당금은 5천 원이다. 기초 대손충당금? 알 수가 없는데? 기초 대손충당금을 알려면 대손충당금에 3,000원이지. 3,000원. 여기 아직 결산 전이니까. 아니 이게 기초 알 수 없어요. 기초 알 수 있구나. 기초는요 여기 다 더해서 여기다 더해줘야 돼요. 103,000원이다. 이게 100만 원이죠 지금? 예, 100만 원. 100만 원에다 3,000원을 더하면 그게 기초가 돼요. 왜냐면 대손충당금에서 다 갖다 썼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100만 3,000원입니다.
4번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당기 대손상각비는 5,980원이다. 아니 맞는 게 하나도 없는데? 요건 혹시 답지에 몇 번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대손충당금 5월 31일하고 9월 28일께 대손충당금이 아니라 글자가 잘못 나온 거. 아까 말씀하신 뭐 현금 회수하고 답은 3번이라고 나와 있어요. 몇 번이요? 3번. 3번이라고 되어 있다면 문제가 5월 31일 것만. 전기에 이월된 기초 대손충당금이 5,000원이라고 만약에 맞추려면은 이것만 대손 처리된 거네. 이것만 저 대손이 발생한 거고 그러면 이거 요 두 개는 현금 내지는 뭐 보통예금. 가만 있어봐요. 여기 그 기말의 외상매출금은 없어요? 그러면 기말 잔액. 답지에 그 이번에 외상매출금 회수액은 40만 원이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예. 9월 28일 그 40만 원이 외상매출금 예. 되지 않나요? 그러면 여기 9월 28일께 이걸 지우고 보통예금으로 이걸 고치세요. 그리고 이거는 예, 차기 이월이라고 고쳐주세요. 예, 여기를 차기 이월이라고 고쳐주시고요. 여기 9월 28일 거는 보통예금으로 고쳐주세요. 현금이라고 해도 되고요. 보통예금, 현금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예, 보통예금으로 회수한 거다 이거. 자, 이렇게 고쳐놓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당기 대손 발생액은 3,000원이다. 당기 대손 발생액은 2,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원이다. 틀렸다. 2번 당기 외상매출금 회수액은 59만 8천원이다. 40만 원이다. 요거 대변의 보통예금이고 40만 원이다. 틀렸고 3번 전기 이월된 기초대손충당금은 5,000원이다. 여기 3,000원 남아있고 5월 30일 날 2,000원의 대손충당금에서 상계시켰기 때문에 5,000원이다. 요건 맞았다. 4번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당기 대손상각비는 5,980원이다. 대손상각비는 나중에 추가 설정할 때 여기 잔액에 대하여 1%니까 59만 8천원의 1%는 5,980원이죠. 5,980원을 추가 설정하는 게 아니라 이 3,000원 있으니까 2,980원만 추가 설정해야죠. 예. 그래서 5,980원이 아니라 2,980원만 추가 설정하면 된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도 데이터를 고쳐서 3번이 답이다. 이렇게. 네, 여러분들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네, 문제를 고쳐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 여기 실수를 많이 했네요. 이 출판사에서 359페이지. 이게 정오표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제가 못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3번 데이터 수정이 필요하다. 네,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았군요. 또 질문 받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그냥 오늘 만드셔도 돼요. 번 52번을 한번 같이 보시죠.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대손 충당금 개정에 대한 자료이다. 당기말 매출채권 잔액이 300만 원일 경우에 대손 상각비 및 대손 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기말에 매출채권 잔액은 300만 원이라고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손 상각비와 대손 충당금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당기말 매출채권 중 200만 원은 2%, 100만 원은 3% 대손이 예상이 된다. 자, 이게 그 연수합계법 같아요. 아니야, 연수합계법이란다. 잔액 아니 연령 분석법. 예, 그래서 연령별로 해니까 200만 원이 2%니까 4만 원. 또 100만 원에 대해서는 3%니까 3만 원. 그래서 7만 원이 뭐냐? 대손 예상액입니다. 예상된다. 우리가 이제 그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때 잔액 비례법이라는 것은 전체 잔액의 뭐 1%, 2% 이렇게 이제 대손을 추정하는 방법이고요. 연령 분석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매출채권의 잔액이 12개월짜리는 몇 퍼센트, 뭐 8개월짜리는 몇 퍼센트, 6개월짜리는 몇 퍼센트 이렇게 연령별로 이와 같이 대손율을 차등해서 적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만 원으로 대손이 예상됩니다. 자, 대손 충당금의 T 계정을 보고 있고요. 전기에 6만 5천 원의 잔액이 왔고 8월 5일 날 5만 원의 대손이 발생했네요. 이건 대손이 발생한 겁니다. 8월 5일 날. 네, 그리고 나머지 이게 얼마가 나머지냐면은 15,000원이 차기로 2월 뭐 요대로 하면 예. 근데 여기 추가 설정하는 게 있겠죠. 7만 원이 예상되니까 이 대손 충당금 잔액이 7만 원이 돼야 되잖아요. 여기가 7만 원이 돼야 돼요. 차기로 2월 되는 게. 이 자리가 XXX 여기 있죠? 차기로 2월 되는 게 이 자리가 7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12월 31일 날 추가 설정을 얼마를 했을까요? 여기가 차변이 12만 원이기 때문에 여기를 12만 원이 되려면 5만 5천 원이 되죠? 5만 5천 원을 어떻게 해요? 추가 설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1번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당기 대손상각비는 5만 5천 원이다. 네, 추가 설정 5만 5천 원 맞고요. 3번 당기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되는 대손충당금은 7만 원이다. 네, 여기 7만 원 추가 7만 원이 대손충당금이 되는 거니까 차기로 2월 되는 거 7만 원 맞았고. 당기 중 대손이 발생한 금액은 5만 원이다. 대손이 발생한 것은요. 5만 원. 여기 8월 5일 날. 이거 대손이 발생했잖아요. 대손 충당금 차변은 대손이 발생한 거예요. 맞았고. 4번. 당기 중 대손 충당금 환입이 15,000원이 발생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갑자기 대손 충당금 환입이 튀어나왔어요.
답은 이거 틀렸어요. 이거 예, 대손충당금 환입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자, 네. 이해하셨다고 다 하신 것 같고, 그러면 제가 한번 요 보기 4번에 있는 거 질문을 또 안 할 수가 없죠. 대손충당금 환입이라는 회계 처리가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손충당금 환입 이런 회계 처리는 언제 있겠느냐? 예, 기말에 있습니다. 예, 기말에 결산 정리분계에서 있죠. 기말. 네. 기말 결산 정리분계에서 대손 예상액보다 대손 충당금 잔액이 더 많을 때 그 많은 금액 거기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 환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지금 방금 풀었던 문제에서 대손 예상액이 7만 원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아까. 네. 대손 예상액이 200만 원에 대해서는 아까 몇 퍼센트 해서 하여튼 7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손 예상액이 7만 원인 경우 대손 충당금 잔액이 10만 원이라고 할 때 수정 전 대손 충당금 잔액이에요. 이거는 수정 전 대손 충당금 잔액이 10만 원일 때 이렇게 분개한다 이겁니다. 차변에 대손 충당금 3만 원을 이렇게 줄여줘야 됩니다. 대손 충당금을 줄일 때는 차변에다 줄이는 거예요. 설정할 땐 대변에 설정하고, 그리고 대변에 오는 것이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고 하는 계정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대손 충당금을 줄여줘야 돼요. 이때는 추가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추가 설정에 반대죠. 그러니까 모자라면 추가 설정하면서 차변의 대손 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인데 수정 전 대손 충당금이 더 많으니까 줄여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더. 이건 뭘까요? 자, 여러분 대손 충당금은 대손 충당금이라는 원장이 있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은 여러분 매출 채권의 차감 계정인 거 아시죠? 예. 대손 충당금이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 매출 채권의 차감 계정입니다. 아시겠죠? 예. 채권의 차감 계정이에요. 자산의 차감입니다. 그렇다면 대손 충당금 환입은 무슨 계정이에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뭐라고 답변해야 될까요? 기억 안 나신가요? 우리 책에 하나 아마 부의 계정이다. 부의 계정? 네.
부의 계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판매 관리비의 차감 계정입니다. 원래는 그 우리가 추가 설정할 때는 비용을 대손상각비로 잡잖아요. 대손상각비로. 그죠? 이 대손상각비가 판매 관리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금년에는, 이번 단기에는 대손상각비가 아예 없는 거예요. 추가 설정을 안 하니까. 그러면 대손상각비가 없다? 그러면 전기에 너무 많이 설정해가지고 이걸 너무 지금 대손충당금이 너무 많은 거니까 전기에 설정할 때 대손상각비로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건 어디에 포함되는? 판매 관리비 그룹에 있으니까 그 그룹에서 그냥 빼주자. 이러한 판단이다. 이렇게 보죠. 판매 관리비의 차감 계정이다. 그러니까 판매 관리비의 계정 과목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 합계해서 그냥 빼주는 거예요. 부의 계정으로 판매 관리비에 마이너스로 표시된다 이거예요. 대손충당금 환입은. 뭐하고 비슷합니까? 예. 우리가 그 퇴직급여 관련해 가지고 퇴직연금에 불입을 하는 퇴직연금 운용 자산인데 저기 비유동 부채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부의 계정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그런 경우하고 좀 유사한다. 유사하게 보고. 네, 52번 문제 잘 이해하셨죠? 또 질문 받죠. 몇 번이요? 61번이요. 61번이라 이거죠. 61번. 우리가 오늘 이 대손충당금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의 단기말 대손충당금 차감 전 매출채권 잔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우리가 매출채권의 잔액을 대손충당금 차감하지 말고 얼마냐 이런 얘기예요. 자, 전기말 대손충당금 잔액이 1,000원이 있습니다. 전기에 발생한 대손충당금 중 500원이 단기에 대손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대손충당금은 이제 500원밖에 안 남았네요. 단기 결산 과정에서 인식한 대손상각비는 1,500원입니다. 추가 설정을 1,500원 했다는 거죠. 그러면 2,000원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거예요. 단기말 매출채권의 순장부 금액이 4,200원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차감전 대손충당금 차감전 매출채권 잔액. 그러면 여기 2,000원 더하면 되죠. 이게 순장부금이라는 건 뭐냐면은 요거 대손충당금을 차감했더니 매출채권이 4,200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더해주면 차감전 매출채권 잔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채권은 6,200원이었다. 6,200원이었다. 대손충당금이 이거니까요.
요 2,000원이 대손 충당금입니다. 왜 2,000원인지 아시죠? 처음에 1,000원 있다가 대손이 발생했습니다. 여기 500원이. 그러면 이제 500원 없어졌잖아요. 500원 남았어요. 그런데 단기 결산 과정에서 대손상각비를 1,500원이 발생했다는 것은 1,500원을 추가 설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은 2,000원인 것이죠. 그런데 매출채권이 순장부금액이라는 것은 매출채권 잔액에서 차감 계정인 대손 충당금을 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4,200원이다. 근데 여기서는 차감 전에 얼마냐? 이거 다시 더하면 돼요. 6,200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손익계산서 여러분이 그 결산서를 보시게 되면은 결산서를 보실 때 지금 그렇게 보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결산서를 우리가 볼 때, 자, 외상매출금을 얘기할 때 외상매출금의 잔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쪽 금액을 보는 거죠. 이 금액에는 두 칸이 있지 않습니까? 외상매출금 잔액은 얼마요? 그러면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 외상매출금의 순장부금액은 얼마예요? 이걸 보는 거예요. 순장부금액은 오른쪽에 있어요. 바로 왼쪽에 있는 뭘 빼줬냐면은 이거 대손충당금을 빼준 것을 순장부금액이라고 한 거죠. 이 대손충당금은 위에 있는 매출채권인 외상매출금의 차감 계정이에요. 이거 빼주는 거예요. 빼주는 거. 빼가지고 여기다가 순장부금액을 표시한 거예요. 요 순장부금액이 유동자산의 합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장부를 볼 때 좀 더 키워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장부를 볼 때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외상매출금의 잔액은 얼마냐? 이걸 보시는 거고. 그럼 외상매출금의 순장부금액은 얼마냐? 밑에 있는 대손충당금을 빼가지고 이거 보고 답변하시는 거고. 받으러움도 마찬가지. 받으러움의 잔액은 얼마냐? 요거 350만원. 순장부금액은 얼마냐? 대손충당금 24,000원을 빼가지고 이것을 순장부금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재무상태표 구조가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두 가지를 드리고 오늘 1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내부관리제도, 자, 내부관리제도의 목적 세 가지. 내부관리제도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이 문제가 기본이에요. 목적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를 문제를 낼 텐데요.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 한선미님한테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부관리제도의 목적 세 가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효율, 효과, 네, 그거 들어가죠. 기업 운영의 정확하게는 그게 뭐지? 비슷한 말이에요. 기업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한다. 네. 기업 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 확보. 네, 정확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그 부분만 기업 운영의 효율성, 효과성 뭐 이렇게만 기억나셔도 돼요. 기업 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 확보. 두 번째, 한선미 씨. 회계 정보의 신뢰성 확보. 뭐 회계 정보의 신뢰성 여기까지만 기억나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관련 법규와 정책의 준수. 기업의 내부 관리 제도의 목적은 요 세 가지입니다. 기업의 운영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에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기업을 운영을 하겠다. 두 번째는 기업이 그 만들어낸 회계 정보 있잖아요. 손익계산서라든가 재무상태표. 거기에 대한 믿음을 주겠다. 이거. 예, 신뢰성 확보. 세 번째, 관련 법규나 정책을 잘 준수하겠다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내부 관리 제도는 내부 감사 제도하고 굉장히 유사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기업 내에 감사위원회 같은 곳이 있잖아요. 네. 뭐 국가에도 감사원이 존재하죠. 감사원. 네. 감사원은 그 독립적으로 국가기관을 감사하잖아요. 어떤 정책이나 어떤 어떤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법규를 잘 준수했느냐 이런 것들을 감독해가지고 보고하죠. 그의 기업에서는 내부 관리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내부 관리 제도에 대해서 또 하나 이제 문제가 그 질문을 자주 하는 것 또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부 관리 제도의 그 활동 구성 요소라는 것이 있어요. 그냥 내부 관리 제도의 그냥 구성 요소라고 하죠. 예. 활동이라는 말 빼고 내부 관리 제도의 구성 요소가 5가지가 있어요. 첫째, 내부 관리 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 됩니다. 네, 환경. 기업이 말이죠. 그런 그 경영진이 그런 선언을 해야 돼요. 예, 윤리적인 경영을 하겠다. 국가로 말하면 민주화를 하겠다. 민주화가 안 된 상태에서 감사원장이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나요? 예. 만약에 과거에 말이죠. 군사 독재 막 이런 시기에는 군인들 보내가지고 권총 겨누고 뒷조사 해가지고 공갈 쳐가지고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잖아요. 정보원 같은데 국가정보원이 그런데 이용되고 그랬죠. 그런 게 얼마 안 됩니다. 예, 민주화 되기 전에는 세상이 그래왔죠.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 마음대로 국가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내에서도
경영자가 스스로 통제 환경, 그래서 이제 그 기업의 홈페이지에 가면 기업 이념이라든가 뭐 도덕 경영을 하겠다든가 윤리를 준수하겠다든가 이런 것들을 선언을 하죠. 그 선언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회사 내에 시스템을 그렇게 갖춰야 됩니다. 시스템을. 그게 바로 회사의 어떤 그 내부 관리 제도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걸 환경이라고 하는 거죠. 환경적인 요소. 두 번째는 환경만 갖추는 게 아니고 활동적인 게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업무 분장표도 마련해야 되고 업무 분장에 따라서 실제로 그 전결 규정이라든가 의사결정 절차, 업무 매뉴얼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되어 있어야 이 건에 대해서 누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고 또 업무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것들, 그런 그 전결 규정이라든가 업무 분장표, 업무 처리 매뉴얼 이런 것들이 바로 통제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환경을 기반으로 해서 기업 내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업무 처리 전반을 우리가 통제 활동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위험평가라는 게 있어야 된대요. 위험평가. 예. 그래서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잘 분석해 가지고 나중에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평가 시스템을 갖는다 이겁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큰 대형 사고가 있기 전에는 조짐이 좀씩 있다는 거죠. 조짐이. 네, 우리 몸이 크게 아프려면은 뭐 몸살기가 조금씩 온다든가 조금 뭔 조짐이 있다. 뭐 이런 위험 평가 시스템 이런 것도 내부 관리 제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고요. 그다음에 뭡니까 그 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하는 건데 그걸 우리가 정보의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원활한 기억 안 나십니까 혹시? 정보 및 의사소통. 예, 그렇죠. 정보 및 의사소통이라고 그냥 하죠. 의사소통입니다. 정보 및 의사소통. 내부관리 제도에서 정보나 의사소통이 수직적, 수평적으로 다 잘 돼 있어야 됩니다. 탑다운, 버튼업, 또 수평적으로.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뭐 맨 위에 있는 최고 경영자, 그 다음에 뭐 전무이사, 상무이사, 또 부장, 또 과장 이런 그 복잡한 결제 체계 시스템으로 이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보고 지시가 내려온다든가 또 반대로 밑에서 위로 보고가 될 때 그런 어떤 그 지휘 계통을 통해서 보고가 된다면 그런 제도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제도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지금은 이렇게 그물망처럼 여기가 최고 경영자예요. 최고 경영자. 최고 경영자가 그냥 사원하고 직접 모든 업무를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 기업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업의 그 이념이나 여기에서 우리 기업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산업안전, 종업원의 안전을 굉장히 중요한다 그러면요. 공장의 안전관리자하고는 최고 경영자하고는 한 라인이 있어야 돼요. 중간에 보고가 필요 없습니다. 공장장이나 전무이사 이런 사람들 필요 없어요. 안전관리 담당자가 직접 최고 경영자에게 레포트를 하는 거죠. 실제로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최고 경영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그 회사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한 라인이 있어요. 실무자하고 그 최고 경영자가 직접 메일로 보고하고 주기적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죠. 뭐 생산, 영업, 구매, 회계 이 모든 거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경영자가 다 챙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경영자가 중요하다고 생긴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중요하다고 생긴 몇 가지 관리 포인트. 네, 그거는 실무자하고 직접. 그래서 정보 및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게 그런 우리 과거부터 쭉 있었던 그러한 의사소통 체계 외에도 예를 들자면 아까 그런 정보 및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된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모니터링의 계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모니터링. 계속 모니터링이 되어야 그게 또 피드백이 일어나고 모니터링과 위험평가 이런 거 모두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이 5가지가. 이것을 우리가 내부관리제도의 구성 요소이다. 이 5가지 구성 요소가 잘 굴러가고 잘 갖춰져야 기업의 운영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이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잘 이해가 되시면은 여러분이 이 내부관리제도에 대해서 문제가 한 문제 나올 거거든요. 나오면 한 문제. 다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저 정도 아시면. 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 시간은 이렇게 질문에 답변 드리는 걸로 해서 마치겠습니다.